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사람아 사람아 우리 모두 타양인걸.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친구야 친구야 우리 모두 나그네인걸. 그리운 가슴길이 모닥불을 지피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색이 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면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냐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모든 쇠붙이들은 가라.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다시 뵙겠습니다. 먼저 불렀던 인생은 미완성은 김지평 작사, 이진관 작곡가, 이진관 노래이죠. 김지평 씨는 본명이 김종호이고 1942년생입니다. 그는 원래 서대문형무소의 교도관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사형수들을 이렇게 상담역을 맡고 있었는데요. 그 선하고 인성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잔인한 살인범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점이 굉장히 생겼대요. 그래서 거기서 인생의 허무와 고난의 삶을 반추하는 철학적 사유가 길러졌고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방주현 씨가 부른 당신의 마음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 시를 그걸 지었답니다. 그래서 노래의 가사말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래도 이 사람 생각할 때 인생이라는 것은 끝까지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또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이 노래를 이 시의 작사를 한 거죠. 이 시를 내놓고 여기에다가 곡을 붙여서 이제 노래가 된 거죠. 그 위에 스모우는 바람소리. 스모우는 바람소리도 굉장히 노래말이 이쁘잖아요. 그 아름다운 노래말을 작사를 해서 가요대상 작사부문상도 수상하기도 하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3년 뒤에 안정된 그 교도관 직업을 그만두고 본격적인 작사와 그 가요 평론을 하게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시와 음악에 심취한 그 계기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청년 시절에 그때 당시에는 뭐 S 누나라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누나의 친구가 S 누나라고 이렇게 해줬는데,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을 굉장히 연모의 감정을 느꼈나 봐요. 그렇지만 그 누나는 굉장히 거절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헤어질 때 그 하모니카를 하나 선물을 했대요. 그 하모니카 선물을 하는 것이, 그것을 가슴속에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부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래 가사를 지었게 되고 또 음악의 세계에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두 번째, 껍데기는 가라는 신동엽 시인의 시입니다. 신동엽 시인은 1930년에 태어나서 1969년에 작고한 분인데요. 부여에서 출생하였고, 교편 생활을 하면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정치에 대한 시민의 각성과 비판 의식을 드러낸 작품이 많았습니다. 시인은 이 역사와 현실에 대한 자각을 시화하여 민중시를 정착시킨과 동시에 반민주, 반제국주의를 배척한 시를 많이 남겼지만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작고를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이제 그 문학기행에서 한번 그 신동엽 시인의 생가를 찾았고, 그 옆에 그 묘지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그렇게 또 병고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병환으로 작고했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오늘의 이 껍데기는 가라란 시에 덧붙여서 한 가지, 제레미 리프킨이 그 엔트로피라는 말을 썼어요. 이 사람이 사회적 엔트로피라는, 이 사람은 환경적인 엔트로피라는 표현을 했죠. 한번 환경이 악화되기 시작을 하면 걷잡을 수 없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뜻에서 그런 엔트로피를 썼는데요. 연력학 제2법칙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요즘 돌아가는 그 정치 사법 현상에 빗대어서 한번 말을 해보자면요. 사회적 엔트로피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한 사람의 말 한마디, 몸짓 하나의 에너지가 기존 질서와 가치를 무너뜨리고 세상은 왼통 그가 무모하게 주장하는 대로 그 무질서의 방향으로 복종하고 정리해가는 이 어이없는 세상으로 변화해가는 이러한 엔트로피 현상에 그저 우리 이 시민들은 참담하고 개탄스럽고 분개한 마음이 듭니다. 요즘 돌아가는 상황이 하도 답답하고 주권 재민인 국민이 주인인데 어느 한 사람의 싫고 좋고 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국가의 엄청난 혈세 낭비라든지 또 국민의 피해, 국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의 기분에 의해서,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좌지우지 진행돼가는 이것이 바로 사회적 엔트로피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면서 이 말씀을 한번 남겨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온난화와 오늘은 식량 이야기에 대해서, 온난화가 오게 되면은 어떤 위기가 올 것인가, 일곱 번째 이야기로 식량 이야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온난화가 지속되면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만 오늘은 식량 문제를 다룰까 합니다. 2019년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식량 자급률은
쌀이 92.4%, 보리가 46.7%, 콩이 26.8%, 그리고 밀이 0.9%입니다. 그러면 콩, 밀 등 부족분은 수입해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곡식 자급률의 평균치는 41.7%가 자급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차피 콩이라든지 밀 같은 것이 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자급률이 참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미국의 인구가 3억 3,4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현재 미국 인구의 3,500만 명이 식사를 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는 어쩌냐? 전 세계 인구의 15%가 굶주림을 경험하면서 굶주림과 기아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구 온난화로 온도가 높아지면서 온대 기후대가 아열대 기후대로 변하고 있어요. 아열대 기후대의 온도는 온대 기후대에서 만약에 평균 16도, 전 4계절이 연중 16도가 되면 아열대 기후대로 분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아열대 기후대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평균 14, 5도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래서 이제 사막화로 온난화가 되면서 사막화로 변하면서 토양에 있는 유기물 함량을 감소시키고 토양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더위는 수자원을 고갈시키죠. 물이 증발하고 그러니까요. 고갈시켜서 식물의 생장을 더디게 하고 작황을 부식케 하여 생산량이 줄게 됩니다. 고온다습의 기후는 엘니뇨와 라니뇨 같은 이상현상을 일으켜서 폭우, 폭설, 가뭄, 태풍이 농산물을 초토화시켜 식량의 현장 감소를 자주 겪게 됩니다. 엘니뇨와 라니뇨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그러니까 페루 그 부근에서, 해안에 그 먼 바다에서 해수면이 고온 상태로, 해수면이 고온 상태로 지속되면서 전 세계의 기상이변을, 아까 폭우, 폭설, 가뭄, 태풍 같은 기상이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라니뇨는 반대로요, 동태평양 적도 부근 그 해수면의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집니다. 현저하게 아주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더욱더 엄청난 더위가 오고 겨울에는 혹독한 추위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엘니뇨와 라니뇨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후위기와 식량안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워치연구소 통계보고서에 의하면 온난화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2050년에 중국의 경우 식량 생산이 80% 정도 감소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같이 그런 인구가 그렇게 엄청난 인구에서 그 80%의 식량이 감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참 심각한 문제이지요. 그 다음에 히말라야 만년설에 의존해서 농사를 지은 그 주변 국가들이 있습니다. 주변 국가의 인구가 중국은 물론이고 네팔, 티베트라든지 부탄이라든지 무슨 미얀마라든지 이런 국가들의 그 인구수가, 주변 국가들이 한 10억 명이 그 빙하가 녹으면 그 히말라야 만년설에 의해서 농사도 짓고 식수도 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빙하가 만약에 녹으면 얼마나 심각한 식량 위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 식량이 이게 봉착할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세계가 식량이 부족하면 그 다국적 국가들 있잖아요. 다국적 국가들이 뭐 몬산토라든지 라운드업이라든지 두퐁이라든지 그런 회사 있잖아요. 다국적 국가들이 그 전 세계에 다 이 기업을 이렇게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곡물을 잡아들여서 이 곡물 시세가 천정부지로 높아지면은 그 어려운 국가, 어려운 나라들은 그거를 비싼 가격에 또 사들여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질 것입니까?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식량 문제는 핵무기나 군비 확보보다도 더 중요한 식량 안보입니다. 식량 안보로서 이제는 더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이 다 함께 각별히 공조 협조하여서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식량 안보의 자급자족의 정책.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해서 경작지 확보가 선결 문제인데요. 주택단지, 그 경작지 확보를 위해서는 주택단지라든지 각종 개발, 골프장, 목장, 목초지 등의 그 잠식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농민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아무리 땅이 많으면 뭐예요? 농민이 와서 농사 질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농민 확보를 위해서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사고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족 중심의 농사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농자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이고, 기농 교육과 계몽이 또 필요하고, 기농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육체적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분해되지 않는 맹독성 농약을 살포하지 말고 농사를 지을 때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유기농 재배를 하여서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고 미생물의 서식지도 함께 제공을 해야 합니다. 유기농 재배란 독성 농약이나 항생제, 인조호르몬, GMO, 유전자 조작이죠. 그런 식품, 온이 그 더러운 물입니다. 그리고 방사선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작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기농은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유기농산물은 제철에 나는 채소나 과일을 먹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노화 방지 성분과 비타민이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기농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급식을 유기농으로 가져오도록 제공하도록 요청을 하고, 또 시장이나 슈퍼마켓 같은 데는 유기농을 갖다 팔 수 있도록 권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유전자, 아까 GMO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GMO는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잠깐 설명을 해 볼게요. GMO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유전자 변형식품이라고 하고, 자기네들은 유전자 변형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측에 좀 걱정하는 측에서는 유전자 조작식품이라고도 합니다. 그 생물체의 유전자를 각각 있잖아요. 뭐 가지면 가지, 옥수수면 옥수수 가지고, 각자 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속에서, 아니면 식물 아니라도 좀 동물도 유전자 다 있잖아요.
이거 식물 그러니까 콩과 옥수수를 그 유전자를 꺼낸다든지 이게 각각 인위적으로 분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결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생산량의 증대나 품질 향상을 기한다는 거죠. 자기들은요. 그래갖고 이제 다국적 기업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병해충의 저항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강한 병충해가 물어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강하고 독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몸에 이거를 좀 마치고요. 병해충 저항력을 강화를 목적으로 개발하여서 생육시킨 작물입니다. 그런 작물을 그러나 GMO는 그 소비자나 환경단체에서는 잠재적 위해성이 있다. 그렇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본인들은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그 검사를 하면서 위해성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굉장히 그 부분이 우리가 연구 대상이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근거해가지고 1900이 아니라 2001년 3월 1일부터 콩, 옥수수, 감자, 콩나물 수입品것들에 대해서는 GMO 표시를 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콩, 옥수수 다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GMO를 사용을 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판매를 할 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4월은 계절적으로는 좋지만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도 하고 있죠. 4월을 잘 넘기고 우리는 또 그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과연 계절의 여왕에 찬란한 계절이 될지 참혹한 계절이 될지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무튼 그러나 우리는 건강을 잘 챙기면서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건강과 편안한 마음으로 잘 계시다가 다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